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치행위부터 같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시기에도 정치적인 작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실 텐데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입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법심사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행정소송을 배우면 뒤에 소송법 파트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법 파트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그런 주제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당초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법률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심사 자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헌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무엇이든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걸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여기에는 이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심사가 이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소송법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같은 모든 구제의 방법을 다 배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논의되는 것이 맞아요. 어느 테마에서 어느 주제에서 배우는 게 맞냐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다가 앞에 통치행위를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교수님 교과서와의 이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배치를 한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 완전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이 같은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 아시고 나서 2번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문특강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쭉 한번 들으시고 나서 행정법은 처음과 끝이 이어져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2번째 들으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통치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인문특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행정법은 어디서 왔느냐? 독일 행정법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행위라는 이런 주제는 독일 행정법으로부터 우리가 도입을 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제 독일에 열기주의라는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기주의냐 개괄주의냐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정하는 입법 형식입니다. 열기주의라는 것은요, 법에서 이런 것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가능한 거죠. 개괄주의라는 것은요, 특별히 법에서 예외로 정해놓은 것들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공법상의 법률 분쟁은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개괄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시대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로서 이런 통치행위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정해진 것들만 A, B, C, D 이렇게 정해진 것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것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개괄주의를 택한 다음에 이런 이제 통치행위,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2차 대전 이전에는 이제 독일에서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통치행위 같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건 미국에서부터 온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보시게 되면요, 루이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습니다. 저기 뉴욕 옆에 루이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루터 대 보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루터 vs 보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통치행위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게 보시면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메리카 이렇게 생겼다 하게 되면 이쪽에 뉴욕이 있죠. 여기 끝에 부분에 이제 루이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50개의 주 중에서 하나죠. 루이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에서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정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고, 오바마 씨는 연방 정부 대통령인 것이고, 그렇죠? 주지사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 루이 아일랜드 주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부가 2개가 돼버리겠죠. 정부가 2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정부가 있었고요. 기존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 정부가 있어요. 반란 세력이 만든 반란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주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 정부가 누가 합법 정부인지 판가름을 해달라. 합법 정부인지 판가름 해달라라고 대법원에 소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법관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판단 내리겠습니까? 반란 세력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혁명이 성공하면 얘가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법관은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합법정부다라고 판단을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누구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면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판단한다? 연방 대통령이 판단한다. 연방 대통령이 판단한다. 뭐 당시에 오바마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방 대통령이 판단한다 하고 이제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이러면서 통치행위라는 것이 보도의 정치적인 작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심사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이런 이제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이제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별히 이제 외교 국방 관계라거나 아니면 의회 관계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통치행위는 뭐냐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통치행위라는 거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이다. 형사재판의 경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갑이 피고가 돼서 이런 주장을 해요. 나는 지금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으로서 정치적 살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다. 형사법은 너는 아무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얘는 무죄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형사재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가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법원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법원은 과연 어디까지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경계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이런 주장을 하겠죠? 나는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고도의 정치살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지 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돼야지 범죄가 구성된다. 얘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럼 검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검사는 아니다.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린다. 그렇죠. 법원은 어디까지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통치행위다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치행위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의 판단을 법원이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판단은 불가능해져요. 그럼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인문특강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통치행위가 아니다 하게 되면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헌법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럼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가? 소송 요건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통치행위가 아니면 소송 요건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을 하면 본안 재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통치행위냐 아니냐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통치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판단은 못 내리는 시기죠.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행위라고 무조건 사법심사가 안 된다 이러면 얘가 통치행위를 주장하면 사법심사를 못하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행위냐 아니냐까지는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법원은요. 일반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 보시게 되면 로마장 1번에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작용은 아까 반란정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드는 게 바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뭐 우리 남북정상회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994년도였나요? 1994년도에 김영삼 씨가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만 씨라고 하면 이상하네, 그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둘이 있었다.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죠? 또 이제 모두 받고 싶었겠어요? 노벨상도 받고 싶었겠죠. 근데 다 실패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김일성이 북한에, 그죠?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렸죠. 정상회담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실시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통치행위 이런 게 바로 정상회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도의 국가작용이죠.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헌법 제72조의 외교작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법관이 그죠? 법관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법적 법을 가려버리게 되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적용시킬 수 있는 이제 법이 있으면 적용을 시켜서 위법적 법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법심사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제외를 시키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한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법원도 통치행위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열기주의를 택하게 되면 열기주의 A, B, C, D 이와 같은 것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통치행위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는 필요가 없죠. 이것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괄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소송법 1조가 이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공법상의 법률 분쟁은 일체의 법률 분쟁이 마치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조에. 열기주의를 택할 때는 통치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개괄주의를 택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공법상 분쟁이면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통치행위라는 예외 영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딱 처음 열기주의, 개괄주의 배우고 통치행위 딱 배우면 연결을 못 시킬 때는 마치 열기주의에서 통치행위라는 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거는 올인 것 같으니까. 올인 것 같아요. 모든 공법상 분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통치행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괄주의 하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문제점 보시면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언제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 도입이 되는 거죠.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열기주의가 적용됐던 시대고요.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개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작용의 합법성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국가작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국가작용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우선 깔려야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 배우면서도 나오게 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국가작용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법 통제가 허용된다라는 논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형식적 법치주의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합법적 불법 국가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장악한 의회에서 만든 법 자체가 굉장히 반동적인 법들이었기 때문에 즉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들이었기 때문에 국가작용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제거될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국가작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개괄주의 원칙을 개괄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모든 공법상의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다음 소송에 대한 문제. 만약에 통치행위 때문에 자신의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그죠? 재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을 또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재판 청구권 보장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네 번째, 국가배상제도도 역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군주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 군주는 절대 실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국가 무책임 사상이 적용되던 때에는 국가배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무원이 잘못해갖고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건 공무원하고 국민 간의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국가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게 아니죠. 국가도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인정이 되면 일반적인 사법통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법통제. 국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통제가 이렇게 인정이 돼요.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라든 예외 영역,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는 영역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설을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1번은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를 애당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은 통치행위를 인정하자라는 것이고, 그다음 양가로 3번은 통치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학설들의 분류입니다.
부정설 보시게 되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법심사의 제외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각급법원 1심, 예, 그래서 1심 법원 법관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마구마구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나치게 또 과도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설 보시게 되면은 권력분립설, 법치주의라는 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인치주의가, 그죠? 인치주의가 법치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때는 얘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죠? 의회에서 법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그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력 분립 원칙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 분립 원칙상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사법부의 심사 한계가 있는데 통치행위는 이것을 일탈한 영역의 문제다. 일탈한 영역의 문제다. 이게 통치행위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권력의 그 범위를 이미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자재설, 요건 뭐냐?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자제한다. 자제한 거죠. 그렇죠? 얘는 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제한 거죠. 뭐 이제 말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는 겁니다. 판단을 자제한다. 우리 대법원은 권력분립설의 입장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이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로서 통치행위다.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로서 통치행위다. 그래서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자제해야만 한다.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통치행위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헌재는 이제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자유재량 행위설, 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적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재량이라는 게 뭐야? 자유재량인데 그것이 정치적 자유재량이라는 거예요. 자유재량이라는 것은요,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지재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재량에선 뭐가 존재할 수 없냐면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위법적 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면 사법부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심사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위법적 법에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독자성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3권 분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외의 플러스 알파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4의 국가작용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내부에서 통제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법부는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제4의 국가작용설이에요. 제한적 긍정설은 헌법상 한계설이죠. 요건 이제 누가 취하는 학설이냐면 권력분립설은 대법원이, 사법자제설은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긍정설은 이제 제가 취하는 학설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맞겠냐? 헌법상 한계설이 또 맞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수험에 있어서는 제가 정하는 학설을 취하시는 게 무조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통치행위 영역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거 왜요? 실질적 법치주의죠. 아니, 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말이에요. 헌법상 한계 영역으로 정해놓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의회 관계에서 우리 헌법 64조 사항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러면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헌법상 한계 영역을 정해놨으면 그럼 뭐 당연히 그 헌법을 일반 법원이 뭐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위헌성을 판단을 하고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야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헌법상 소극적 한계 영역, 여기에서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은 헌법상 한계에서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외무고시가 있죠. 외무고시, 외시라고 하죠. 외시. 예, 외무고시라는 시험이 있죠. 예, 이제는 없는데, 그죠? 지금 이제 국립외교원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예, 외시라는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예, 외시라는 시험이 있을 당시에도, 예, 끝물에, 막바지에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없었고요. 2000년대 초반, 요때쯤까지 이제 외시 행정법 시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90년대 초반,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하는 금융거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됨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너무 활성화가 됐었던 그런 당시죠.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합리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년도 누구 정권 때요?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예, 헌법 제76조죠. 긴급권 행사 중에 두 개죠.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기억나시죠?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이게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행정입법을 배울 때 이제 또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은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그 효력이 하위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법률 종속 명령이다, 이렇게 종속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대통령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그 효력이 대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법률 대위명령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긴급권 발동으로서 대통령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만들어서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이거 하나인데, 예, 그게 이제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인해서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죠? 지하경제를 없앤다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과도기에서 중간에 당연히 손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갑 소유의 주식의 시가가 급격히, 예,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갑이, 예,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이러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다투고 싶어 합니다. 제거시켜버리고 싶겠죠? 또는 손해배상을 받고 싶겠죠? 이게 만약 적법하다면 손실보상이라도 받고 싶겠죠. 예, 이런 경우에 갑의 권리구제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 외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바로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이런 게.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식의 대통령의 행위, 그리고 의회의 행위, 국회의 행위, 예,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예,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가 통제한다. 이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통제해요. 국회가 통제하지 법원이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예,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통칭의 문제인데, 우리 이제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사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례가. 대법원입니다. 이번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라고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갖고 있고, 아까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그에 따른 심사를, 승인을 국회만 할 수 있지 법원은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만이 그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무슨 표현이 나와요? 대법원에서는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어느 학설의 입장이죠? 통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죠? 권력분립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예, 적절한 것이 못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한 게 못 된다. 이제 대법원은 권력분립설의 입장으로서 통치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죠? 긍정설이에요. 긍정설 중에서 권력분립설. 남북정상회담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문제는 저기 이제 임동원 씨 관련돼서 뒤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원칙적 판례형.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냐? 정치적인 국가작용이면 통치행위다? 아닙니다. 정치적 국가작용이 전부 다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뭐가 통치행위예요?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이게 통치행위인 겁니다. 통치행위라는 논의가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테마가 가서 다시 한번 다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판단여지. 판단여지라는 것은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요건 부분이죠. 1, 2, 3의 요건. 이 요건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정 개념까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전문적인 사항인 거예요.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전문적인 사항인 겁니다. 예술적인, 정책적인, 미래 예측적인 이런 전문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럴 때 또 법원은 심사를 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판단을 그냥 그대로 존중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내용이 된다.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 전문성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 통칭이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그냥 정치적 국가작용은 안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전체가 아니에요. 뭐 임진왜란은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입니까? 아니죠. 전쟁의 발발까지입니다. 전쟁의 발발 이후에 발생한 일들은요, 거기에 부수되는 일들은 전부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발발, 뭐 여기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남북정상회담 관련돼서도 내재적, 본질적 한계다.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맞냐 안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법관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관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군주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군주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분 행위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북 송금행위는 뒤에 보면 가분행위 이론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한번 나와요. 가분행위 이론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군사반란 사건 요것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치행위 얘기하다 보면 반란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아까 전에 미국의 루이 아일랜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 반란 사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전두환 반란 사건.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재산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죠? 자녀분들도 되게 돈이 많으세요. 거의 뭐 1조 가진 삼남인가? 그 친구가 한 1조를 갖고 있던데 참 많이 부럽고 그렇죠? 그런데 뭐 하지만 아무리 강단이 있으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그렇죠? 정치적 평가도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법 판단은 받는 게 맞죠. 그죠? 맞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판례가 그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그죠? 전두환 노태우 5.18 전두환 노태우 그때 결론이 뭐였나요? 사형 선고 나왔었어요. 사형 선고. 근데 지금 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자꾸 이제 재산 27만 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뭐 이럴 때까지는 저는 이제 찬성을 했는데 국민 대통합 이런 얘기할 때가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국민 대통합. 국민 대통합.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전 대통령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씨인데 씨를 석방을 했죠. 그렇죠? 사면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가 대통합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한테 가서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으시니까 그죠? 만약에 저보고 만나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의는 갖춰야죠. 그죠? 예의는 갖추고 이제 큰 절을 올리고 그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소주 한잔 이렇게 딱 먹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정말 강단 있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신 것 분명히 뭐야? 여러분 조선 시대에 어땠어요?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뭐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해 뭐 이거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죠. 내란을 일으켰으면 삼족을 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표본을 삼는 게 맞아요. 삼족을 멸해 그 연좌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 아들들은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자결하시죠. 이렇게 저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행정법 시간인데 통치행위는 정치적 국가작용이어서 잠깐 정치학 시간으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판결문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이거죠.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면 뭐예요? 내란죄죠. 내란죄. 그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심사할 수 있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가분행위 이론이라는 게 비상계엄의 선포 및 확대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내란 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분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 그리고 죽어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통치행위는 행정법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드라이한데, 그죠? 통치행위 얘기할 때만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당시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이제 신행정 수도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탄핵소추 사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죠? 어쨌든 가분행위와 관련돼서 전두환 군사 반란 사건, 내란 사건에 대한 판례를 잠깐 확인을 하면서 분리가 가능할 때는 통치행위와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통치행위와 분리가 가능할 때는 사법심사 대상 삼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고, 또 헌재 입장도 그렇습니다. 헌재 입장도 이따가 또 헌재 입장도 보게 될 텐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라크 파병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시민단체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파병이었던 것인가? 제 주변에도 갔다 온 후배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돈은 많이 벌어왔더라고요. 모래도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관련된 판례 잠깐 보겠습니다. 자이툰 부대였죠.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이번에도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통치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 그와 같은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항상 뭐예요? 대통령의 행위와 국회의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행위와 의회의 행위, 요게 이제 통치행위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 및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이제 이게 웃긴 건데, 이제 판례를 우리가 음미할 때, 어떻게 보냐면, 통치행위로 연결시킬 때, 뭐를 근거로 연결시키는가. 아까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이건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다.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이라는 베이스는 이미 깔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통치행위까지 연결시키는 항상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되는 논거가 항상 있습니다. 사법심사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그다음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다 거쳤지 않는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재의 판례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 가지고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제되어야 한다.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자제설. 그 다음 금융실명제 사건도 같이 봐야 되죠. 옆에 보시면 금융실명제 사건.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여기는 명시적인 통치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통치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아까 이제 금융실명제 사건, 이게 외무고시 문제였죠. 1993년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76조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이고, 이번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헌재입니다.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통치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죠. 이럴 때 사법심사가 될 수 있다. 헌재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헌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이다. 이걸 꼭 해요. 이거 항상 헌재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 또 나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죠? 진짠가? 그죠? 예. 애매하죠? 그죠?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예, 그 뭐 시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1987년 6월 항쟁, 그때 헌재가 만들어지죠? 그때 헌재는 정말로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 헌재가 맞았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국민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군사정권을, 전두환 정권이죠. 예, 하야시키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항쟁을 했는데, 100만 군중이 등장해서, 넥타이 부대 처음 등장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노태우. 손잡은 사람 누구예요? 김영삼, 김종필. 그쵸? 예. 야합해버리죠. 야합해버리면서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세 명이서. 이때 헌재가 나는 민중항쟁의 산물이다. 그쵸? 나는 피를 먹고 만들어진 헌재다. 라고 하면서 그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합니다. 뭐, 시대에 따라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해서 살짝 좀 고웃음 나오면서 국가기관이므로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쳐버리겠죠. 네. 예, 뒤에 가면요 그런 얘기 나와요. 1997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977이 아니요 97. 김현철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한 건 금융실명제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아들도 관리 못하죠. 예. 김현철 사건 터졌을 때 전국이 공안정국으로 돌입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있지도 않은 주사파 파동은 마구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학생들은 전부 구속되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 이제 김현철 사건 때 뭐 특별 사면 여기에 헌법소원 청구 들어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헌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요. 그런 식으로 사면시키게 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다 사면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얘만? 얘는 뭔데요 도대체? 정체가 누군데요? 예. 이러니까 제가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3명으로 한다, 2명으로 한다 뭐 이런 말로 해야지 4명은 좀 너무 셉니다. 그렇죠? 예, 이러면서 뭐예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도 있다. 기본권 침해가 직접 이루어졌을 때. 뭐 이렇게 헌재가 예외를 하나 인정을 합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은 예,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영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또 배워요. 요번에도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테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소송법 파트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있어요. 특별권력관계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논의도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예. 뭐냐면 의회가 만든 법률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저기 독일에서 19세기에 만들었던 그런 이론이에요. 예, 그거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 영역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행정 목적, 그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성격인데요. 예, 특별한 행정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 예,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법치주의를 좀 완화 적용시키자라고 하면서 판단 여진이, 재량행위니 이런 걸 조금만 더 확대해서 인정하자. 원칙적으로 특별권력관계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치를 좀 완화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통치행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제외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법원에 출소 안 된다.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국회만 통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예, 원칙은 안 되고 예외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딱 직접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헌법 제64조 상항에 보시게 되면 예,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딱 사법심사 안 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번째 3번 가시게 되면 예,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통치행위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일부 인정하기로 했죠. 인정한다면 통치행위로 인해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통치행위를 제거하라, 제거하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뭐는 불가능한 거야? 통치 행위 때문에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구제 방법이에요. 권리구제 방법. 그렇죠? 권리구제 방법인데 여기는 1차적 권리구제하고 2차적 권리구제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1차적 권리구제가 바로 행정쟁송이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죠. 여기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부 기관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부 기관이 없죠. 행정부의 수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치행위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거하기 위한 게 바로 여기에는 행정소송이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통치행위 때문에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논의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외무고시 문제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관식 행정법에서는 항상 객관식이랑 달라요. 객관식의 체계 편제와 주관식의 편제는 다릅니다. 주관식의 편제는 누가 만드냐면 이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전 세계에 있는 행정법 사례 1500사례를 모두 풀어본 유일무이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관식에 대한 편제는 제가 만듭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국가배상, 이게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 행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위에 행정부 기관이 없고, 통치행위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들어갑니다. 위법한 밑줄 보시고, 통치행위가 어쨌든 위법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배상 문제로 들어가죠. 위법한 통치행위 때문에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거죠. 1원론, 2원론. 통치행위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배제된 사법심사와 그 다음 국가배상의 관계죠. 관계. 1원론은 사법심사를 못한다면 국가배상도 역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다. 민사법원이죠. 판례에 따르면 민사법원, 국가배상의 수서법원 역시 위법성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배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치행위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사법심사하고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성 심사는 다른 문제다.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긍정설. 판례 보시면요. 판례가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겸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게는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죠. 행정부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통치행위라는 것은 입법행위하고 행정행위, 행정작용하고 사법행위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이 이제 행정작용, 일반적인 행정작용이죠. 일반적인 행정작용과 구분되는 또 행정작용 중에 하나로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중에서 일반적인 행정작용과 구분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행정작용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바로 처분이죠. 처분, 그죠? 예, 처분이 무효라고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중대 명백하면 무효라고 봤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무효면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그 누구야?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는 60이 넘으셔서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시더니 이제 농부가 돼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촌부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서울에 잘 살다가 진짜 나이 들면 그러신가? 그죠? 저도 뭐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나도 나이 들면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농사를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평생 일도 안 해보시더니 갑자기 농사를 지면서 막 비닐하우스를 막 수십 동을 짓고 막 재밌어하고 막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뭐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엄마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면 사법부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분의 명백 위법 중대 명백 무효라고 보는 기준을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에게다가 존댓말을 판례에다가 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봐도 위법이네.
통치행위긴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 배상도 되는 거죠. 예, 검토 보시게 되면 통치행위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밑에 위법성 심사 배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통치행위 정의 얘기할 때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법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위법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게 적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적법한 게 아니고 위법성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위법성 심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위법성 심사를 못 하는 게 이거 둘 다야 아니면 여기만이야?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데요? 제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계엄 선포를 했는데 긴급 대전경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이거를 법원이 없앨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국한된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위법성 심사를 못한다는 것이고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애꿎은 국민, 피해 국민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법성 제거를 위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가치보장에 있어서의 사법심사는 가능한 거죠. 그죠? 통치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뭔데요? 통치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럼 여기선 위법성 심사할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런 거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통치행위의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렇죠? 통치행위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도대체 뭔 방법으로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증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으로 넘어가요. 이게 불가능하고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위법성을 입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으로 가면서 최소한 재산권 침해에는 만큼은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침해만큼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손실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한 통치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과연 손실보상이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문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약 체결로 인한 축산 농가의 심각한 재정상 문제 발생.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어떡할까요? 외교관계는,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여러분들 통치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조약 체결을 놓고 그걸 국회가 통제를 해야지 사법부에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저도 먹어는 봤어요. 싸서. 참,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이 항상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1,000원만 싸면 괜히 손이 글로 갑니다. 이거 반대를 해놓고도, 정말 이게 반동인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진짜, 악법은 이제 어겨서 무력화시키는 게 맞는 건데,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똥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위안을 삼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약 체결.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란 대통령의 행위,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는 어떻게 해? 우리 축산농가의 어느 정도 특별한 희생,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실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실보상 가능하겠는가? 이런 상황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어봤습니다. 학설 보시게 되면 긍정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평등원칙에 이게 부합하는 것이다. 왜 평등원칙에 부합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손실보상에 가시게 되면은 손실보상 제도라는 것은 이제 공법관계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사법관계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기다가 좋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명박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누구나 생각하는 애국은 서로가 좀 방향이 달라요. 그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이런 플러스 국익이 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급부는 오직 누구만 지금 희생당하는 겁니까? 축산농가만 마이너스 희생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국민이 부담하여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전시켜줘야 됩니다. 전체 국민이 함께 보전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모든 국민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공평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익 플러스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전체 국민이 십시일반하여 국익을 달성하는 것이 맞다. 부담을 모두가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제 손실보상 논의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훅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설 보시게 되면 학설 보고 있죠. 부정설.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심사 배제 위에서 얘기했죠. 위법성 배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위법성 심사 배제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적법성 심사도 배제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치 동전의 양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손실보상을 배워야 좀 이해가 되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손해배상은요.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죠. 손실보상은요. 적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산적 손실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이제 손실보상 가시게 되면은요.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배우게 돼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이 부분 때문에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실 문제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가 하시게 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위법성 심사를 배제한다라는 뜻은 사법심사 배제라는 것은 제도적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도적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위법이라고 말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법원이 위법성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위법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들어갑니다.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적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위법성 확인을 법원이 해야 되는데 그럼 법원이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했을 때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위법성 확인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제도적 의미의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배상에서 말했을 때의 그 위법성 심사의 배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치행위 때문에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민한테. 이거 불가능하고 이거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불가능, 이거마저 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형해화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살리는 게 맞고 최소한 재산권 침해라도 보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특별 사면 가시게 되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헌재 전두환 노태우 특별 사면 헌법소원 사건, 서울행정법원 김현철 특별 사면 사건. 이거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특별 사면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자기 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각하. 이게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노태우 사형 선고 받았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게 맞지. 왜 내보내주냐. 특별 사면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보게 되면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첫 번째는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문제여야 된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 두 번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돼야 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돼야 된다. 세 번째,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야 된다. 보충성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기본권 침해가 없고
예, 자기 관련성 없고 직접성도 인정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주는 건데 이거 위헌이야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청구한 청구인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특별사면시킨다고 해서 뭐 당신의 무슨 기본권이 침해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거 헌법소원 청구한 사람도 참 생각 없는 거죠. 통치행위를 피해간다고 한들 여기서 걸릴 거라는 거 몰랐나? 그죠? 차라리 이럴 때는 배멀하는 게 빠르지. 예, 이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잘 보세요. 청구 요건 심사를 했습니다. 헌재가. 청구 요건 심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소송의 한계, 소송 요건, 본안 재판, 본안 요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재판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행위에 걸리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각합니다. 이게 바로 청구 요건, 소송 요건 문제입니다. 여기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헌재가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위,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특별사면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요건까지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현철 특별사면 사건은요, 요거는 이제 헌재가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요, 그냥 서울행정법원입니다. 1심 법원이에요. 하급심 판례인데요. 하급심에서 그런지 좀 급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김현철 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풀어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너무 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 등장했죠. 통치행위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1심 법원. 그 결단은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런 소는 부적법하다. 통치행위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부적법 각하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엊그저께 합격한 진짜 초짜법관 같은 느낌이죠. 교과서에 있는 얘기 그대로 발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통치행위로 봤습니다. 예, 특별사면 사건과 관련된 거 봤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이 될 때는 헌법소원 심판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건 좀 힘들겠죠. 그죠? 왜? 또 내란 사건을 또 주도하다가 또 한 명 있으면서 걔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지는 않겠죠. 예, 그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김현철 사건 이런 거는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유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쟤만 특별사면을 해주는가? 이러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이럴 땐 받아주는 게 맞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분명히 헌재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행위라고 안 받습니다. 청구 요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있는 청구 요건 충족하면 받아줘야겠죠? 예. 그래서, 예, 요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에 정치적 법률 분쟁입니다. 요건 이 신행정수도 사건 얘기하는 거죠. 신행정수도 사건. 근데,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에 있는 설명하고,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그럼 이제 대법원하고, 그럼 이제 헌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국교 수립을 생각해요. 대만과의 국교 수립. 그럼 대만이랑 국교 수립하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볼까요? 중국은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식의 뭐예요? 국교 수립에 대한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예, 국교 수립. 이거는 통칭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되면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대사관 만들어줘야 되죠. 대사관 만들어주는 건축행위, 대사관 건축행위. 이거는 통칭입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거는 그냥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통칭이가 아니다. 대법원이 얘기한 거에는 뭐가 있냐? 대법원이 얘기한 거에는 아까 그거 있었죠?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외교 문제와 크게 달리 볼 게 없는 문제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은 개최 여부입니다. 개최 여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최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통칭이죠. 그런데 뭐는 통칭이가 아니에요? 대북 송금행위. 임동원의 대북 송금행위. 벌 받고 나왔죠? 이런 거는 통칭이가 아니죠. 그럼 헌재는 어떻게 볼까? 신행정 수도 설치 및 또는 수도 이전. 그냥
예, 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수도. 전기가스 수도가 아니고 수도. 예. 수도의, 수도 이전이나 신행정수 설치 같은 것에 국민투표 부의 행위,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여부, 부의권 행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건 통칭이죠. 고도의 정책 국가작용이죠. 예. 그런데, 신행정수도 설치나 수도 이전, 이거 자체는 통칭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가. 이거 이전하는 것 자체가 통칭일 리는 없죠. 국민투표에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게 고도의 정책 국가작용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이러면서 얘는 사법심사가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와 얘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와 얘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리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도 분리에 대한 문제가 유분리의 문제가 아니고 분리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도 나오죠. 가분행위 이론, 통치행위 여기도 나오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관 여기에도 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최근에 트렌드 잡은 정보공개 여기도 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여기도 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통치행위랑 집행행위 사이의 분리 가능성. 부관은 이제 행정행위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걸 말하는 건데 이 행정행위와의 분리 가능성. 정보공개는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반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이건 공개하고 이건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 청구를 한 대상 정보의 일부의 분리 가능성.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이건 이제 소송법적인 문제고, 이거는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변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고, 분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치행위도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 가능, 사법심사. 이렇게 됩니다. 예, 정치적 법률 분쟁에 앞서서 가분행위 먼저 보겠습니다. 가분행위.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고, 이 가분행위 이론이라는 게 이제 밑에 보시면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가분행위 이론이라는 게 예전에 그 경희대 박균성 교수님이 처음 주창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법원 헌재가 모두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법원 헌재 받아들이죠? 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대부분 교수님 교과서에도 가분행위 이론을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말하는 것이고 모태가 되는 통치행위 이거는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데 예, 수반되는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가분행위 한번 보시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통칭이다. 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돈을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행위 그 판례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 않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고 나왔죠. 이제 이게 가분행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법률 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법률적 분쟁, 이것이 과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법률에 위헌 여부가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옆에다 우선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행정 수도 사건이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아니에요. 이거 헌재 판례인데 헌재에서 신행정 수도 사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되다. 이게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는 맞는데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 건데요. 그래서 헌재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나니까 그때 뭘로 나왔나요? 결론이? 이제 신행정수도 법률 이게 위헌이다라고 위헌 결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던 거죠.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면 밑에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요함 이거예요. 통치행위가 되려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요함 이겁니다. 판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어느 쪽에 대한 판례예요? 이쪽 밑에입니다. 밑에. 이 판례 앞부분에 이게 있어요.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법심사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건 통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국민투표 회부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 수도를 설치하냐 수도를 바꾸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는 맞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말하는 식의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신행정 수도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별개로 요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일 거냐 말 거냐. 국민투표에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있는데 이거는 통칭이가 맞다 이거예요. 이거는 통칭이가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치적 작용이죠. 정치적 작용인데 정치적인 내용이 국민투표 요거 말고 요 안에 뭐도 있냐면 요것도 있는 거죠. 요것도. 여기에도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수도 이전, 신행정 수도 설치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작용은 맞지만 고도는 아니라는 거죠. 고도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정치적 작용이면서 고도도 맞다는 거예요. 고도도. 그래서 통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한마디 더해요. 추가로 무슨 얘기하냐? 그리고 이건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법률의 위헌 여부다.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는 헌법이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이다. 라는 말이 연결에 나와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또한 플러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위헌 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 당해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성격도 고도의 정치적 성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나 국회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연히 헌법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이건 통칭이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진정한 정치적 분쟁이 아니다. 단순한 정치적 법률 분쟁이다. 진정한 정치적 분쟁이 되려면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대통령의 행위여야 됩니다. 대통령의 행위 또는 의회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치행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이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푸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거니까 긴장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껐다가 다음 거 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